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앙리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앙리 루소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시고 20세기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명 프리미티즘이라고 해서 원시주의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마티즈 풍의 야수파랑은 조금 더 달라요.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 화가를 무조건 막 야수파로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이국세계 정글화를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프랑스 라발이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양철공 집안,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일찍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절도죄로 잡힙니다. 그 일부 뭐 세금을 훔치고 우표까지 훔쳤다고 그렇게 봤는데, 위증죄까지 추가됐다나? 저는 이제 그런 자료도 본 것 같아요. 당시에 군대를 복무하면 그 옥살이를 대처해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투옥 피하기 위해서 7년간 군대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고, 근데 군대에서 군악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음악에도 조예가 있고, 한창 경제적으로 궁핍했을 때 길거리 악사도 했었다고 하고, 어릴 때 사생대회에서 그림상도 탔는데 성악으로도 상탕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 공연할 때는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클라리넷 기록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군대 전역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파리로 오는데, 그 집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합니다. 처가에서 그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데, 그 자리가 이제 세간원이에요. 그래서 세간원으로 거의 22년 동안 그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일하면서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 화가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아마추어 화가 중에 가장 성공한 화가가 아닐까. 성공을 말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성공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독학에서 성공한 드문 화가. 고흐 고갱도 물론 그림 조금 배우긴 했지만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 되죠. 제대로 아카데믹한 교육을 안 받은 화가들이 탈인상주의 화가들이 많네요. 이 앙리수서도 탈인상주의 화가로 좀 분류하기도 하죠. 옛날에 후기 인상주의라는 표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탈인상주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인상주의를 계승한 게 아니라 인상주의를 벗어난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탈인상주의라고 더 많이 표현을 하죠. 앙등 팡당전 통해서 일부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리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절도죄, 사기죄 이따가 있고, 이 화가가 영감을 받은 게 동물원,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 그 다음에 동식물 책들, 이런 거에 의존했습니다. 친구 로베르 들론의 탈인상주의 화가도 있습니다. 보통은 피카소가 이 화가를 발굴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따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 유명하기 전부터 인정해준 그런 평론가들이 있거든요. 피카소가 이분을 천재라고 치켜 세웠죠. 알폴리네르 그 시인이 이분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찬사를 보냈죠. 그리고 빌레름 우데라는 미술상일 거예요. 이분이 일찌감치 앙리 루소의 작품성을 알아봤고, 장 위고, 이분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고, 막스 베크만, 이분은 초현실주의 화가, 피레낭 레제는 큐비즘 화가죠.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탈인상주의, 큐비즘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이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 관련된 뭐 칼럼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교훈적인 의미로 많이 쓰던데요. 할아버지 때 성공하고 2년 뒤에 돌아가셨다 라면서, 전성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훈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교훈적인 스타일의 글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인생 다른데 누구 뭐 본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절도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잖아요. 아무튼 허풍이 좀 심합니다. 이분 약간 고갱과인가? 고갱만큼 아니겠지만, 앙리 루소 초창기 작품입니다. 와, 이거 잘 그렸죠. 스킬로 잘 그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일러스트레이터 스타일이고, 실제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도 영감을 줬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카데믹한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명암법, 원근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3차원 원근법, 투시기법, 르네상스에서 신고전주의까지 흘러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파괴한 현대화가들이 뭐 대단하게 평가받잖아요. 세잔 시작해서 피카소 등등등.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림 안 배우면 다 깰 수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근법 파괴는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림 안 배우면 가능한 거다. 이분 그림 안 배우니까 3차원 파괴하잖아요. 원근법 다 파괴하고.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신윤복 화가가 이미 3차 원근법을 탈피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김홍도도 그렇고. 투시가 헬리콥터 시점이던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하기에 나름이에요. 중세 때 그리고 3차원 투시기법 없었잖아요. 이미 중세 때 평면적으로 그렸는데. 그러니까 새롭다면 엄청 새로운 건데 그게 뭐 이집트 때도 그렇고 중세 때 원래 3차원적으로 안 그렸는데 원래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이분이 초창기에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을 그림으로 많이 그린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강에서 해관원 일을 했거든요. 생강에서 들어오는 무역선 같은 그런 배들의 뭐 와인 같은 거, 그런 물품 검사, 그다음에 세금 거두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초기부터 자기 색깔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을 되게 잘한 스타일입니다. 성향이 자체가 이런 분들이 그림 조금만 배우면 그림 되게 잘 그려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림을 아카데믹한 교육 배웠으면 지금의 앙리 루소 이런 스타일 없습니다. 그림 되게 잘 그렸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그림을 안 배우고 독학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 자신만의 투박한 이런 멋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니까 현대에서는. 하지만 당시에는 되게 무시받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그림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 일러스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세련된 스타일. 이분은 기본적으로 명암 대비에 대한 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화면이 잘 보일 건가? 주제가 잘 보일 건가? 그래서 이 블랙 주변 배경에 화이트 심플하게 명암 대비를 확 줘가지고 뭔가 경쾌한 느낌을 낸 느낌. 구름 배경에 일부러 실루엣 느낌으로 나뭇가지. 이게 현대의 일러스트 스타일이잖아요. 또 포인트로 달 있고 별 짜잘한 재미 주고. 그림 지금 봐도 참 경쾌하다. 되게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죠. 무시받았습니다. 카니발의 밤이라는 작품이죠. 꽤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비록 초창기 작품이지만 이후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전쟁이라는 제목. 부제로 재앙의 기마 여행. 이 소녀가 말을 타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있고 막대기에는 구름 같아요. 근데 여기만 보면 무슨 동화에 들어가는 사파 그림 같잖아요. 근데 밑에는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죽은 시체들이 있고 까마귀들이 이 시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걸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짤막하게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어요. 스스로 앙리 루소가 무시무시한 전쟁의 여신은 모든 절망과 눈물 그리고 파멸을 뒤로 남기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전쟁의 여신인 거죠. 잔혹동화 스타일의 일러스트 같은 느낌? 무선 주제잖아요. 근데 이 일찌감치 그 피카소 이전에 미술 평론가들에게 일부 인정받았어요. 알프레드 자리라는 이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루소는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모르는 그림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서 조롱할 필요는 없다.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루소는 이런 사회의 어리석은 편견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그림이 되게 이상해 보였던 거죠. 보통 미술계에서는 일찌감치 깨어있는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던 거죠. 앙리 루소에 대해서 예술을 독학으로 일궈냈고 드물게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찬사를 보냈죠. 이 전쟁의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 전쟁이 지울 수 없는 이 슬픔, 전쟁에는 영웅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전쟁의 진면목을 제대로 그려낸 진정한 예술가다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르쉐 있군요. 보불전쟁을 모티브로 했군요. 아, 그랬겠네. 이 시대가 그때니까. 되게 비극적인 주제인데도 좀 약간 귀엽게 표현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앙리 루소 하면 못 그리는 화가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못 그린다는 게 현대미술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잘 그린 거잖아요. 앙리 루소 스타일을 자기 느낌 있게 표현한 게 잘 그린 건데 옛날에는 못 그린다고 평가받죠. 대표적으로 바위 위에 아이를 그렸는데 아이가 건늙었어요. 얼굴이 아저씨예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NFT 얼굴 여러 스타일로 하면 되게 인기 있을 텐데. 자, 이 작품은 이전에 아트 월드컵 방송할 때 대표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는 집시라는 제목인데 분위기가 매우 환상적이죠. 판타지 공간 같아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상 속의 공간 같으니까.
자, 이 그림이 일단 이렇습니다. 사자가 있는데 집시가 여행을 떠나다가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나 봐요. 옆에는 술병이 있고 기타가 있다는 걸로 봐서 집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기타 들었으면 집시들이 전통적으로 악기 연주도 잘하고 스페인에서 대표적으로 집시들이 플라멩코 기타 연주를 많이 하죠. 어쨌든 집시가 잠들어 있어요. 근데 사자가 지금 잡아먹을지 말지 이렇게 막 이 망설이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비평가가 이 그림이 어처구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비유하면서 하품나는 그림이다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근데 루소가 이런 비평 글이 딱 올라오잖아요. 인상주의 화가들 때 분노했잖아요. 근데 루소는 이런 글이 실렸네? 하면서 그 기고한 글을 오려가지고 잘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지는 것 자체로 만족했던 루소인 거죠. 그만큼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당시 미술계의 초기에는 인상파들과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신고존주의 화가들 간에 약간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탈인상주의 화가들, 주류 화가들한테 무시받았던 인상주의부터 탈인상주의 화가들이 있는데, 대신에 그들은 미술계에서 주목받으면서 무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인상주의 무시받는 화가들하고 다르게 앙리 루소는 아예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만 그렸으니까 아마추어 화가로도 불리지 않고 조롱하면서 세간원이라 불렸다고 하잖아요. 자, 다른 작품. 그러네, 보름달 되게 좋아하네요. 이런 인사이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이야기하셨군요. 정월대보름 화가 앙리 루소,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시다니. 예리한 우리 구독자님들. 초창기 그림 전 되게 좋더라고요. 1888년도에 아내 클레망스를 만납니다. 근데 이 화가가 되게 좀 비극적인 인생을 사세요. 왜냐면 아내 클레망스 집주인 딸이라고 그랬죠. 결혼을 했는데 6자녀 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요, 줄리아라는 딸 하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많으니까 진짜 불운한 화가예요, 인생 자체가. 그리고 아내 클레망스도 37세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재혼한 여인도 결혼 생활 3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아픔이 좀 많은 그런 화가죠. 그리고 세간원이라는 작품인데 자신이 근무했던 그 공간을 그린 것 같아요. 22년 동안 공무원 생활한 거죠. 말단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부지런하게 그린 거고. 자, 프라하의 자화상인데 이 화가의 성향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 달 안 그리고 태양을 그렸죠. 배가 있고 이 국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다른 이국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상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행을 갈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여기 녹아있지 않을까. 미련.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고갱처럼 타이티섬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일본 가고 싶은데 파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프라하의 자화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라하를 배경으로 그린 건데 분명히 프라하 사진 보고 그렸겠죠. 사파집이나. 왜냐면 앙리 루소는 죽을 때까지 파리를 떠난 적이 없대요. 좀 짠한 거죠. 마치 누가 보면 프라하에서 여행 갔을 때 자화상 그린 거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게 표현돼 있다고. 자신을 뭐 거인처럼 그려놨다고. 걸리버 여행기처럼. 그런 심리가 들어갔을 수 있죠. 원근법을 배웠다면 이렇게는 안 그렸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글화, 정글 그림 시리즈인데 이 그림이 약 20점의 정글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독학 화가잖아요. 자연 외에 스승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에 많은 영감을 받는데, 자연이 완전한 대자연이라기보다는 동물원, 식물원이 이 화가한테는 그 자연이에요. 왜냐면 대자연에서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사파집 보고, 동식물집 보고, 동물원 가서 그림 속에 들어가는 호랑이 사자 있잖아요. 박제된 죽은 사자 호랑이를 많이 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눈들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억지로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엔 몰랐는데 일러스트 느낌이니까 뭐 재밌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동물 눈 떠있는 박제된 동물 그리다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 막 밀림에서 이제 그린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렸냐, 뭘 보고 그렸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구라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군대 복무하지 않았냐, 7년 동안. 그때 내가 멕시코 파견 갔는데 멕시코에서 밀림
거기서 본 거를 영감을 얻고 그렸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 멕시코는커녕 파리조차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이런 게 굴한 거죠. 얼마나 해외여행 부러웠으면. 특히나 유럽에서 근대 여행이 붐이었어요.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 이제 섬들 이런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거기서 보고 갔다 와서 이렇게 전리품들 골동품들 약탈한 그런 물건들 보여주고 자랑하는 게 유럽에서 유행했습니다. 원시 밀림에서 코끼리 타봤어? 이게 더 부러운 거예요. 사자를 직접 봤다고? 호랑이를 직접 봤다고? 이게 자랑인 거예요. 루소가 그런 판타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구라를 친 겁니다. 예, 허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프리미티즘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번역하면 원시주의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원시주의 하면 이런 아프리카 밀림 같은 그림을 원시시대나 무슨 제3세계 아프리카 밀림 이런 걸 그린 걸 원시주의 프리미티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의미 자체가 르네상스 이전에 플랑드르 이탈리아 이 화가들 그림들을 원래 뜻한대요. 원래는. 근데 이런 의미가 확장돼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극동아시아, 일본 같은 유럽인들이 가보지 못한 희귀한 그림을 그린 것도 다 포함된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성향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을 현대미술에 접목하는 예술 운동을 원어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티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막 번개 치고 비가 딱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연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느낌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 식물원에 있는 식물들을 그린 겁니다. 알고 보면 열대우림이 없는 식물들이 대다수래요.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식물원에서 본 걸 그린 거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앙리 르소의 인기업된 그림은 피카소가 발견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나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약간 논문도 좀 파보니까 피카소가 발견한 걸로 다들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만 않다. 근데 워낙 유명한 스타가 피카소니까 피카소가 말년에 파티 해주니까 더 주목했던 건 사실이죠. 자, 포병이라는 작품.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모티브로 그린 것 같아요. 세가논 생활 21년 10개월인가 했어요. 은퇴하고 49세인가에 늦게 전업 화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앙리 루소가 초반에 그린 풍경화 매력 있습니다. 일러스트 느낌. 단축법 이런 게 엉망이잖아요. 투시라든지 이런 게 매력입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일부러 어설픈 척해요. 현대 미술가들은 이거 기본기 있는 화가들도 그걸 틀을 깨려고 틀 깨는 게 왜냐면 되게 어려우니까. 아무튼 앙리 루소는 처음부터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 없다 보니까 틀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이런 스타일이 탄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독학한 건데 되게 잘 그렸죠, 근데. 배운 화가들 입장에서는 무시를 한 거죠, 당시. 아, 이게 진짜 그림 못 그린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더 느낌 있는 건데. 자,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 무시받고 골동품 상가에 그 걸려 있었나 봐요. 앞에 진열돼 있었는데 지나가던 피카소가 이 그림 보고 완전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프랑이래요. 5프랑이면 엄청 싸구려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그림 마음에 안 들면 캔버스 뒤에다가 재탕해서 다른 그림 그려도 된다. 그 캔버스로 재활용해서 쓰라고 막 이야기했나 봐요. 그만큼 무시당했던 거죠. 근데 피카소가 이 그림 보고 이거 진짜 천재다. 근데 초상화들 중에 그 인물의 심리를 가장 진실되게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기로 앙리 루소를 이제 만나면서 피카소가 이젠 한창 좀 잘 나간 시절 1908년도거든요. 이미 아비뇽 처녀 발표하고 파리 미술계에서는 꽤 알려졌으니까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앙리 루소가 미술계에 제대로 이제 인사가 됐던 거죠. 이 계기로. 하지만 피카소가 앙리 루소를 처음부터 알아보고 발굴했던 건 아닙니다. 이전에 평론가들이 이미 인정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 얼굴 두 번째 아내인데 조세핀 누리라는 아내. 안타깝게도 결혼하고 4년 뒤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초상화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얼굴 좀 크게 그린 것 같고 목도 너무 안 그려주셨다. 실제 목이 좀 짧으시더라 좀 그려주시지. 그러니까 약간 너무 풍자한 캐리커처 스타일이죠. 이 인물 보면 램프 아티스트 자화상.
초상화 옆에 램프 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 일부러 약간 커플 느낌으로 같이 그린 것 같아요. 램프 아티스트. 캐리커처 하셨으면 잘하셨을 텐데. 50년 뒤에 태어나셨으면 진짜 더 빨리 성공하셨을 텐데 좀 비운의 화가죠 이런 거 보면. 지금 현대 일러스트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안타깝죠. 자, 다른 정글화 그림입니다. 배고픈 사자라는 작품. 자, 이 1905년도에 살롱 도톤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부터 조금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로베르 들로네라는 탈리 인상주의 색채에 되게 이쁜 그 화가 있죠. 그 화가 친구가 되고 볼라르 앙브루아즈 볼라르라는 그 미술상으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유명한 이 볼라르로부터 이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살롱전 평가했던 루이 보셰리라는 사람 이전에도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 그 마티스 그림 중에 모자 쓴 여인 있잖아요. 자기 아내 그린 그 그림을 보고 마치 한 마리의 야수 같다. 그래서 약간 조롱 비슷하게 해서 야수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루이 보셸이 이 그림도 평가를 했다고 해요. 마티즈랑 브라크, 드랭, 조르주 루오, 뒤피 이런 야수파 및 전위적인 작가들과 같이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셸은 장식적이다. 근데 순수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야수파 전시를 같이 했으니까 다른 화가들은 무시하더라도 야수파들한테는 이 화가의 스타일이 우리 과네? 친구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화가를 굳이 사조로 구별하자면 야수파의 범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야수파 전시 실제 참여를 했으니까 좀 뒤늦게 알려진 거죠. 피에르 로티라고 해서 무슈 X라는 별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유명한 패션 사진 작가로 알고 있는 아티스트. 이분의 초상을 그린 거. 얼굴이 동화의 사파 느낌. 일부러 못 그린 듯한 느낌. 근데 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요. 그림 못 그리더라도 정리 잘하면 그림 잘 그려 보인다니까요. 제가 항상 학생 그림 가르칠 때 강조하는 건데 손 엉망이죠. 이렇게 그렸다가는 우리나라 미대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현대 미술에서는 상관없습니다. 형태 틀려도. 회화적인 마무리, 양감이라고 하죠. 입체감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명암 대비로 형태의 구별을 깔끔하게 잘 하죠. 이 화가. 자, 이 그림도 찬사를 받는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름달 나왔네. 이거 달이죠? 달. 보름달 화가 많네요, 진짜 여러분. 이 비밀의 여인이 있어요. 처음엔 제가 여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인입니다. 그 역광으로 되다 보니까 피부도 까맣고 그래서 눈만 살짝 보이죠.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 뱀을 감고 있고 또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들론의 그 화가 있잖아요. 친구의 어머니가 사업을 했나 봐요. 사업차 인도를 갔다 왔는데 그 들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인도 밀림 이렇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직접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이국주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성향이 남아있다 라는 거죠. 다른 화가들도 그렇습니다. 고갱도 그랬고 마티즈도 이국주의에 대한 그 당시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로망이 되게 있었어요.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작품이 대중적으로 관심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았어요. 특히 미술상 볼레르가 이 그림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심리가 보이네요. 비행기 있고 열 기구 있고 아까도 배가 있었죠. 해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계속 공항을 배경으로 비행기 그리는 거예요. 이국 세계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되게 고달프게 사셨잖아요. 맨날 세간원으로 이제 주중에 고생하고 힘들게 주말마다 그림 그리고 돈도 없고 또 자녀들은 그 딸 줄리아 빼고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내도 다들 세상을 일찍 떠나고 고달픈 인생. 이분의 도피처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떠나고 싶다. 밀림으로, 자연으로. 하지만 세간원, 주말 화가, 무명 화가 이런 거죠. 자, 호랑이와 버팔로의 싸움. 이런 비슷한 그림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바나나. 이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바나나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실제를 보고 관찰한 게 아니고 적당히 보고 파파랑 식물원 가서 본 거 막 합성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색한 게 중간중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선수 요거 동세가 되게 재밌죠. 자, 요때가 바로 피카소를 만나고
피카소 20대에 나이가 거의 30 몇 세 차이거든요. 할아버지 앙리 루소를 알아봐 준 거죠. 20대 잘 나가는 화가가. 그래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미술계의 큰 손들, 거투르드 스타인, 대단한 평론가면서 미술 그 수집가죠. 토클라스 포함한 아방가르드 엘리트들, 뭐 시인들, 다른 피카소 친구 작가들을 초대하면서 연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미술계의 인싸가 된 거죠. 이 뒤로. 근데 2년 동안 전성기, 2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피카소가 소장한 작품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진 찍고 있겠죠. 말년의 피카소 같은데. 자, 그리고 피카소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앙리 루소 그림을 미리 알아봐준 유명한 시인이 기욤 아폴리네르거든요. 일찌감치 친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폴리네르 커플 마리 로랑생과 같이 있는 그 초상. 다른 일반인 같으면 왜 이렇게 못 그렸어 이러겠지만 이 아폴리네르가 다른 그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교류도 많고 영감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자체를 느낌 있게 그렸네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깨어 있으니까. 그 돌아가신 뒤에 그림이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도 행복한 화가가 아닐까. 적도의 정글 가본 적 없습니다. 이 정글의 초록 색깔에 대해서 미국 화가인가 좀 뭐 분석을 했는데 여러 색깔을 다양하게 썼다는 이런 평가를 내렸죠. 정물 작품도 몇 작품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 명암을 무조건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구나. 그 색감이나 밝고 어둠 대비로도 이 깔끔한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막스 베버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화가인데 자신의 소묘를 몇 작품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묘들을 가지고 뉴욕에서 전시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에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전성기를 좀 더 누리고 돌아가셨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1910년도에 돌아가십니다. 네, 보통은 요 그림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이란 작품인데 여기가 비현실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밀리만의 쇼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래도 상상의 여인이겠죠. 젊은 시절 좋아했던 야비드가라는 여인을 그렸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현실적인 신비로운 느낌이 이제 나는 거죠. 이 작품이 대표작인데 10만 달러의 유명한 넬슨 록펠러 있잖아요. 자본가가 이걸 사고 나중에 모마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특히 아폴리네르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들로네가 색감을 되게 좋아하는 화가잖아요. 들로네는 이 색감에 대해서 진짜 잘 구사한다. 특히 초록 색깔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알고 보면 초록 색깔이 매력 있어요. 어떤 화가 미국 화가인가 이 색감을 분석해서 50여 개의 색깔이 있다고 막 이렇게 초록 색깔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초록 색깔이 뭐 다 뭐 명암 대비 뭐 채도 그 차이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했는데 가만히 계속 보면 색감 변화가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고 뭔가 비현실적인 이런 느낌이 이후에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도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초현실이에요. 왜냐면 실제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상상의 공간을 그려온 거니까. 그리고 이 사자도 무의식적으로 잠든 것 같지 않나요? 목류병 걸린 사자처럼. 왜냐면 박제단 사자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자 그렸다고 하니까 눈도 감지 못하고 그냥 떠있는 이런 희한한. 앙리 루소의 이런 동물 캐릭터를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데 거기서 뭐 영감을 얻어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뭐 있던데. 마다가스카예요? 맞을 거예요. 마다가스카. 그 동물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말년에 그 54세 과부 외제니라는 여인에게 청혼을 했대요. 오랫동안 그 혼자 부인 잃고 그 힘들게 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근데 외제니의 가족의 반대 때문에 대답을 막 이렇게 미루다가 그 태도에 실망을 하고 되게 힘들어했대요. 그 힘든 상태에서 또 건강도 안 좋습니다. 발인가 다리 피부 관련돼서 썩어가는 이제 부상으로 아마 일찌감치 치료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후로 66세의 생을 마감하고 1910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요 신비로운 피리 부는 여인 또 나왔습니다. 그 새가 있고 또 여기 숨겨진 코끼리. 그래서 요게 가장 대표작이지 않을까. 알이겠죠 이거? 약간 밤 같으니까.
보름달 화가 앙리 루소. 보름달은 어떤 의미일까? 왜 보름달을 그릴까? 보름달이 좋은가 봐요. 정월 대보름에만 그리는 화가. 근데 어차피 이거 다 상상의 세계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